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패딩을 입었는데 추워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네. 어떤 여학생은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분은 얼마나 추울까. 나이가 들수록 춥거든요. 예. 근데 진짜 오늘 추웠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추위를 덜 타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 젊은가 봅니다. 젊지 당연하게. 네. 좀 취향이 좀 그렇죠. 취향이 좀 올드하지만 올드해서 그렇지. 네. 당연히 젊죠. 온고이지신. 이런. 온고이지신이 그러니까 따뜻한 거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네. 갑자기 따뜻하면 온고이지신이라고 그러니까. 네. 오늘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요? 네. 난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따뜻한 사람이구나. 근데 진짜 오늘 추웠는데 오늘 보니까 정치권 제가 오늘 지금 써놨던 그래서 넘겼던 칼럼 다시 쓰고 있잖아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게 너무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래야 된다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걸 다시 써야죠. 네? 이런 거 많아. 내가 이 다시 쓰는 얘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통일이 됐어요. 독일이. 예? 그때 석사 논문 막 끝났을 때는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그때 박사 논문 쓰고 있었던 우리나라 유학생들 논문 다시 쓴 사람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쓰다가 통일이 돼버리니까 그거 얼마나 황당한데요. 그게 뭐 1, 2페이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독일은 논문이 분량이 많아요. 200~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시 그러니까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다시 틀도 다시 잡아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참 그분들 아찔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시대. 오늘 어떤 변화를 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딱히 변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앞머리 내린 거죠. 앞머리를 내린 네. 거. 왜 앞머리를 내려요? 앞머리가 조금 여기가 점점 비어가요? 아니요, 그냥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네. 난 여기가 네. 왜 이게 자꾸 내리잖아요. 이 앞머리가 여기 없으면. 그런가요? 그렇죠. 뭐 언제든 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아직 괜찮네 진짜. 네. 네. 아직 쌩쌩합니다. 네. 네. 그 쌩쌩함이 참 얼마나 쌩쌩한지 보시려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영 아나운서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이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싸늘하거나 뜨겁기만 한 정치권 소식을 따뜻하게 전해드릴 제가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빨리 얘기하세요. 처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지목되어 온 이종섭 주 호주대사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거취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됐다. 한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중앙선대위에서도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사의 귀국 또 황 수석의 자진 사퇴로 용산발 리스크 출구 전략을 찾는 동시에 민주당의 양문석, 조수진, 권향엽 등 논란이 된 후보들의 문제를 고리로 대야 공세 발판을 다시 마련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후폭풍도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들의 과거 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다면서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뭐 도태우 후보나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를 두고 한 말이고요. 한 위원장은 최근 이대사 및 황수석 거취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당정 갈등 2라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총선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 황상무 수석도 사퇴를 했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퀴즈요? 아니요? 어떻게 알았지? 네. 예. 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선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꼽으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구도와 바람과 인물이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오, 이야. 아니 뭐 머리 좋아지는 약 먹었어요? 오 정말 기본이죠. 아 네. 이야. 근데 있잖아요. 이 우선 구도하고 이슈에 의한 바람 그리고 인물인데 제가 오늘 이 방송국 오면서 이 기자분한테 이제 멘트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황상무 전 수석이 됐죠 이제 전 수석하고 이종섭 대사 문제 이 문제가 뭐 어느 정도 이게 사실 풀린 건데 이렇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문제 사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안이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 사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지피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지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랬는데 마찬가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 지금 이제 3주 조금 더 남은 이 선거 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앞으로 나가고 주목을 받게 되면 정권 심판론이 또 불이 지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사실 공수처법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정부나 뭐 어떤 기관도 공수처한테 야 수사 좀 빨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종섭 대사가 그 공수처에 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좀 나 좀 빨리 수사해 달라고. 근데 그거는 공수처 마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의견 표명은 할 수 있죠. 여태까지 뭐 했느냐 6개월 동안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 수사 인력이 적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4명밖에 안 된다. 검사가. 공수처 검사는 일반 검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당장 저는 이종섭 대사가 아마 이번 주말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금방 조사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이슈가 또 다시 나가면 또 이슈가 되는 거니까 좀 당분간은 국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3주 조금 더 남은 이 기간 동안 사실은 또다시 이런 그 정권 심판론을 불지피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든지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거가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부터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졌거든요 이미.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과연 이 선거 구도가 좀 바뀔 것인가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조사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MBS 조사가 내일 나오는 MBS 조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MBS 조사도 좀 보고 근데 이제 MBS 조사는 오늘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식이 어느 정도 100% 반영됐다고 보기 힘든데 그래서 금요일 한국갤럽조사도 한번 보고 두 가지 여론조사를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일주일 정도 사이에 여론이 확 바뀌어서 사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순식간에 굉장히 불리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야 이러다가 이거 백석 되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간다면 그 백석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 누구죠?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게 종북 세력이 이 나라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제 프레임을 그쪽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한번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먹히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경기 안양을 찾았습니다. 지역 현안인 신도시 재정비 총력 추진을 내세워서 집권 여당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안양은 3개 지역구 만안, 동안갑, 동안을 모두 민주당 의원 현역으로 있는 험지로 분류가 됩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현장 선대위를 열고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맞춤형 공약들을 거론하면서 경기 남부 표심 공략에 나선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층간소음 등 매일같이 이어지는 불편, 안전 문제를 수십 년간 감내해온 주민들의 고통을 국민의힘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은 이 정책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했다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경기도 의석을 다시 차지한다면 신도시 재정비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신문 지면에 재건축 규제가 어떻게 해소됐다, 경기도에서 어떤 교통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기사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일자리 대책, 또 교통 격차 해소를 약속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주파수 하니까 YTN FM은 94.5MHz 주파수 안내해드리고요. 또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와 아주 센스 있는 멘트였어요. 네. 정부와 여당은 경기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청 지역까지 말씀해 주세요. 대전까지는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여당 의원들이 책임지고 각 지역구를 챙기면 정부 정책과 시너지가 발생해서 재건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자, 이날 회의에는 또 이 경기 쪽 여러 후보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남부 쪽 국민의힘의 경기 남부를 공략한 공약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아주 고전적인 공약이죠. 사실은 재건축하고 뭐 이러는 거요. 근데 이게 고전적인 공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뭐 또 이 뭐 건축 경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비난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건축. 이거 일자리 창출 효과 굉장히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요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되게 올랐어요. 그거 모르죠. 모르죠. 제가 아무래도 원자재를 수입하진 않다 보니까. 글쎄 아니 그리고 뭐 건축업계에 좀 종사하면 되는데 전 방송업 종사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님도 또 그쪽 계통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러신데 그런데 그러신데가 아니고 예. 이게 이 원자재 값이 일단은 조금 이게 언제까지나 고공행진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게 조금 느려오면 실제로 이런 것들에 좀 더 효율성이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역마다 굉장히 교통 문제에 대한 공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이 있었을 때 지하철이 거기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하철과 지하철에서 먼 동네에서의 마을버스를 연계해 주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처럼 역시 경기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글쎄요 뭐 재건축 규제 해소가 되고 이런 건데 일단은 이게 일단 약속을 하고 나서 건축 자재 값이 좀 이렇게 떨어지면 상당히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는 여기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은 하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민주당 예기치 않은 조국혁신당 돌풍에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꽤나 높은
2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으면서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지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최대 15석 확보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은 최근 10%대 후반까지 빠진 것으로 나와서 그야말로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33.4%의 득표율로 17명의 당선자를 낸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돌풍이 현실적 위기로 닥치니까 그간 우호 세력으로만 여기던 민주당 기조도 급격히 변화한 분위기인데요. 당 선대위는 더불어 몰빵이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 이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캐치프레이즈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몇 년 전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내쫓지 않았느냐 고강도 발언을 한 것도 조국혁신당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데요. 총선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우호 발언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것도 이 조국혁신당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박 전 원장은 SNS를 통해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은 덕담 차원에서 했다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비례대표 선거 전략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의 강세가 신경 쓰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세가 되니까 더 신경이 쓰이지 강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래서 뭐 명문정당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게 진짜 명문정당이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거는 형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떤 이 친문들도 이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서 명문 정당을 강조한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친문들 거의 다 나갔어요.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친문들 다 나갔죠. 거진 다 나갔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명문 정당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자 어쨌든 친문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 인물하고 손을 잡고서 지민 비조를 한다? 이거는 애초부터 사실은 성립되기가 되게 힘든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막 지지율도 올라가네요. 조국혁신당이. 이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둘이 손잡을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중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재가 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여론조사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3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 여론조사 실시한 거고요.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 조사인데 여기에서 이런 문항이 있어요. 잘한 일이 많은 역대 대통령 꼽아라. 이 문항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70%, 김대중 전 대통령 68%, 박정희 전 대통령 61%, 김영삼 전 대통령 40%, 문재인 전 대통령 38%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순위가
앞보다는 뒤쪽이 더 가까운 순위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이게 원래 권력이 딱 끊기는 순간은 영향력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영향력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나마 저는 그렇게 큰 설득력은 없다고 보고 앞으로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재생에너지 100% 사용 RE100 국가 실현을 위해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3040 총선기후 공약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선 한국형 발전 차액 지원제도 제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비중 상향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 원 이상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담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전면 개편도 약속을 했고요. 친환경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도로, 고속도로의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이제 당시 대선 토론 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게 RE100인데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 기후 공약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게 궁금한 게 있는 게 RE는 영어잖아요. 100은 우리나라 100이에요. 예? 왜 RE100 하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가장 맞아요. M16, M16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아주 훌륭한 얘기죠. 문제는 이것이 현실 가능성 있고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걸 따져봐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기 수소차를 보급한다라고 하는데 요새 전기차 이 보급 이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전기차 사고 싶어요?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는? 아니요. 왜요? 그냥 별로 안 반환경주의자라서? 아니요. 아니 왜 별로 안 사고 싶어요? 있잖아요. 네. 전기차가 팔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우리가 진짜 바쁠 때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도 아까워요. 예? 근데 이거는 급속 충전해야지 이게 몇십 분 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전기차가 보급이 안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하이브리드 정도까지는 오케이지만 전기차는 안 사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문재인 정권 때 뭐 했죠? 원자력 발전소 점진적으로 줄이고 뭐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한편으로는 전기차를 막 보급하겠다고 그랬어요. 전기차에 드는 전기량이 상당합니다. 만일 우리가 1930몇 년? 35년에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게 된다면 전기차를 다 바꾸겠다는 건데 뭐 좋아요. 아이디어 좋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인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 이거를 분명히 민주당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있어서의 원자력 발전소의 점진적 축소를 찬성을 하면서도 내연 기관차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그 갭이 나오는 그 차이에서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되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독일에 있어서의 환경부 장관이 어디 출신이냐면 디그린의 녹색당 출신입니다. 근데 이 환경부 장관 녹색당 출신이니까 잘 어울리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 전부 스톱하고 예?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만 저걸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독일은 겨울에 난방 예? 하이중이라고 하는데 난방을 대부분 전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독일에 사는 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전기 발전소도 막 이렇게 발전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냐 이거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석탄 쓰고 이런 거는 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기도 못 쓰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뭐냐면
정치는 현실이에요. 이게 실현 현실 가능한 공약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취지는 충분히 좋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려요. 하지만 취지와 실제로 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문제니까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어요. 내일까지요. 왜 나는 전기차를 사지 않는지 두 가지 이유를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아 취향이요? 네. 예.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